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대선이 뭐 한 20일 정도밖에는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펴낸 도래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이 책은 출간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초판 5,000부가 다 나갔고 2세, 3세 그 인쇄를 서두르고 있는 판인데, 하여튼 이건 상당히, 근데 그렇게 많은 책이 나갔어도 나한테 이걸 제대로 읽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뭔가 이 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내용이 압축돼 가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저도 다시 읽는다고 그럴 때 제 스스로도 읽기가 어려운 책이죠. 사실은 읽기는 쉬운 책인데 너무도 많은 주제가 복합되어 있어 가지고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논문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로마서 강해이지만은 제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제 사상 역정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한 줄 한 줄이 다 하나의 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수천 개의 책이 중첩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아직도 안 사보신 분이 계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부지런히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책을 논하지 않고 기독교를 논한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이 책을 논하지 않고 불교를 논한다는 것도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 저술 중에서 민중의 가장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금강경 강해인데, 불교의 금강경을 그렇게 밀도 있게 아주 쉽게 풀이한 책이 없고, 공식적으로 법정 스님의 글이 남아있는 유일한 책이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상당히 사랑하는데, 금강경 강해처럼 이것이 아마 로마서 강해도 지속적으로 민중의 사랑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반야심경 역준을 하나 더 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로마서 강해로서 제 기독교에 관한 탐색이 좀 끝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과 저와의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공적인 매체가 아니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답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점까지 우리가 어렵게 이 역사를 끌고 왔는데 그 역사에 동참한 세력이 아니면 이 역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풍 문제가 밀어닥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경우 여태까지 북풍 문제만 꺼내면 보수 세력에게 유리하다. 근데 지금은 북풍 문제가 진보 세력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그리고 북풍이 과거는 엉터리 북풍이었거든요. 조작된 북풍인데, 현재의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진실하고 매우 리얼한 북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치열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치열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사드 문제만 해도 그것이 배치해서는 된다 아니 된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유리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누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너무도 이것은 명백한 문제고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적폐를 청산해야 할 시점이고, 이제는 북한과 구체적으로 세계 평화를 논해야 할 시점이고, 미국과 중국을 공평하게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그 유리한 고지를 획득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인류 역사의 바른 이정표를 세워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역사의 절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호소합니다. 5월이 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국면이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역사를 이만큼 끌고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러한 밝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철학이 라이프니츠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프니츠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사에서 보통 사실은 컨티넨탈 레셔널리즘, 이 컨티넨탈 레셔널리즘 말할 때 보통 데카르트를 말하고 스피노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이 세 사람을 드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고 이제 이쪽은 대륙이고 저쪽에 있는 섬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본이고 여기는 전부 한국 만주 중원이 되는 거고, 여기로 친다면 여기는 브리티시 엠피리시즘이라고 보통 말하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게 존 로크랑 버클리, 휴엄,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세트로 들죠. 그리고 이 레셔널리즘과 브리티시 엠피리시즘을 종합한 사람을 우리가 칸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 대흐름을 종합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칸트는 여기서 이 흐름에서 인식의 형식을 취하고, 이 흐름에서는 인식의 내용을 취했다. 이렇게 해서 이 형식과 내용이 합쳐진 것이 칸트다. 이렇게 철학사에서 보통 얘기하는데, 이 철학사의 틀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다 레셔널리스트며 이 사람들이 다 엠피리시스트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은 대체적으로 볼 때 깨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륙의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대륙이라고 하는 이쪽은. 그러나 이 섬나라 사람들은 뭘 하나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캐물기를 좋아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그 영적인 것보다는 막 경험적이고 인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 그냥 원리적으로 구라치는 걸 좋아한다고.
일본 사람들 만나면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우리 누굴 데리고 왔다 그러면 집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 민주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뭐 이성이 어떻고 이런 구라를 치는 걸 되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내가 어디가 사왔는데 여기 이랬으네 뭐 여기 꽃도 뭐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뭔가 그런 소소한 경험적인 사태에 대한 그런 뭐가 이게 이상한 거야. 여기는 뭔가 이 원리적이고 이 거창한 구라. 그냥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고 인간을 얘기해도 인간의 어떤 정신을 얘기하지 육체적이고 이런 면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실은 비슷한 뭐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프니츠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영국의 경험론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영국 경험론의 전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20세기에 와서는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됐지만은 19세기까지는 거의 다 사실은 이 레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풍미를 했고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 서구적인 계몽주의의 주류를 이룬 건데 그 계몽주의적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이 라이프니츠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라이프니츠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그 진리를 truth of reason이라고 부르고 truth of fact라고 그래요. 사실의 진리에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라고 해서 이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경험론적인 그 물리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그런 경험론적 세계는 사실은 이 상당히 메커니스틱하다는 거야. 기계적으로 이렇게 법칙적으로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주 데카르트로부터 내려오는 메커니스틱 view of nature가 있는 거죠. 자연을 그 기계론적으로 바라보는 데카르트는 인간도 그 오토마타 하나의 자연 기계로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그 뭔가 이 목적론적 세계, 텔레올로지컬, 그러니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기계론적인 것은 이거는 목적론적이 아니죠. 그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 착각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움직임이 거시적으로 보면 어떠한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메카니스틱한 세계관과 목적론적인 세계관, 그것을 상당히 절충시키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한 사상가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라이프니츠는 칸트적인 종합의 선구를 이룬다고도 말합니다. 사실은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성의 진리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는
모순율에 의해서 입증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부정하는 그 반대적 입장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뭐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 사실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우연적이고 이건 필연적이지만 막 우연적이고 막 상대적이고 뭐 이런 경험적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죠. 경험적이고 결국은 얼마든지 그 반대가 되는 사태도 그 용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적이기 때문에. 막 눈은 하얗다. 모든 눈은 하얗다. 이러지만은 그거는 역시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명제하고는 달리 모든 눈은 어떤 눈은 빨갈 수도 있다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눈은 까말 수도 있다. 이런 거 얼마나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론으로서는 이제 그 continuity, 연속, law of continuity. 모든 것은 연속적이다. 불연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의 진화 같은 것도 다 결국은 연속적이라는 입장. 이게 상당히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어드밴스된 이론을 내놓은 거죠. 강의하다가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속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든 뭐든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것도 다 알고 보면 그거는 연속적인 것이다. 막 이런 것이 그 라이프니츠의 주장 중에 하나인데 뉴턴하고 동시대고 그리고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독자적으로 미적분 이론을 서로 만들었죠. 근데 발표는 라이프니츠가 조금 먼저 했어요. 발표는 출간된 것이 몇 년 앞서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미적분을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하는 불미스러운 쌈박질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대에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 누구의 영향이라는 건 아닌데 단지 누가 먼저 이거 가지고 역사에서 이제 이름을 누가 가지냐 하는 건데 우리가 뉴턴 그러면 아주 대단한 물리학자로 알고 라이프니츠 그러면 무슨 형이상학자로 알지만 그 라이프니츠는 아주 이 무지막지한 천재예요, 이 사람도. 또 우리나라로 치면 이율곡 선생만큼이나 이 무지막지한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20세기에서나 가능한 논리 수학이라고 그럴까? 그걸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은 words, 언어로,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수학은 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같다. 그래서 그 말을 수학을 계산하는 것처럼 그 모든 말을 이 수리화하면은 결국은 모든 철학적 명제도 계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지만 사실은 러셀이나 화이트헤드가 그 수학의 원리에서 시도한 것들이고 20세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도 이미 라이프니츠가 먼저 말했고,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생시에 거의 자기 저술들을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몇 개의 저작들은 출판이 됐는데 그거는 당대의 통치자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한 몇 개의 책만을 출판을 했을 뿐이고 이 사람의 그 심오한 내용의 저작들은 전혀 출판이 되지 않고 서랍 속에 있다가 최근에나 발굴이 돼서 그 점점 라이프니츠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조세프 니담의 그런 책을 보면은 라이프니츠가 그 상당히 동양의 주역에도 깊게 그 심취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중국에 가 있던 당대의 제수이트들과 끊임없는 그 편지를 교환하면서 그 결국 이 중국에는 신이 없어도 위대한 학문이 성립할 수 있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어떤 근원적인 인문주의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수이트들은 동양을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갔지만 그들은 사실은 공부를 해볼수록 중국의 주역이 말하는 세계관이라든가 중국의 그러한 어떤 도덕주의적, 인문주의적 세계관이 감동을 줬던 거죠. 그거를 라이프니츠한테 계속 편지로 오갔고 라이프니츠는 그런 걸 가지고 서구의 근대 정신의 그 이성주의적인 근대 정신의 근간을 사실은 이 라이프니츠가 놓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근본에 사실은 중국 사상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는 동양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라이프니츠가 그런 의미에서 막 그런 분위기만 알고 계시고 오늘 내가 이거 복잡하게 강의하기는 뭐하고 단지 내 평생 라이프니츠 그러면 내가 괴롭게 생각하는 게 모나드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모나드. 라이프니츠 사상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모나돌로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나드. 모나돌로지. 이게 모나돌로지인데 이게 모나드란 말이에요. 모나드. 이게 무슨 단위, 유니트 그런 의미인데 데카르트는 뭘 서브스탄스를 뭘로 봤어요? 서브스탄스가 뭐죠?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카우사주의 자기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 원인적인 독자적인 것, 그 궁극적 원리, 궁극적 원질, 본질 뭐 이런 거 서브스탄스인데 카우사주의인데 이 서브스탄스를 뭘로 봤어요? 데카르트는 정신과 버디와 마인드. 버디 마인드 듀얼리즘이라는 거란 말이야. 물질과 메터와 정신. 물질과 정신. 이 두 개가 가장 근원적인. 근원적인 거기서 자기 원인적에서 서로가 교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송과선이 이런 걸 내는데 이 이론을, 이 서브스탄스의 이론을 다음에 오는 스피노자는 어떻게 밀고 갔어요? 서브스탄스는 다 이런 거는 유한한 것이고, 무한실체, 실체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야? 갓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거, 있잖아요. 무한실체로서 갓밖에 없어요. 갓이라는 건 뭐야? 무한하기 때문에 자연 그 전체다. 응? 자연 그 전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유일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갓이라고. 그렇잖아? 그러면 바디 앤 마인드는 갓의 양태, 두 양태로 전락해버렸잖아. 이 사람은 말이죠. 그 파리에 가서도 파리의 당대의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났고, 뭐 아놀드니 말레브랑셴이 크리스티앙 휴겐스 뭐 이런 사람들, 데카르트 학파의 많은 사람들을 파리에 가서도 이 사람이 그 외교관으로 갔다가 만났고, 또 재미난 거는 라이프니츠가 홀란드를 가요. 암스테르담을 가서 스피노자의 집을 찾아가서 한 달을 머물고 윤리학의 에티카의 원고 일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피노자의 영향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스피노자의 그 당시 이 네덜란드를 찾아가서 스피노자를 만날 정도로 이 사람이 그 대단한 거지. 그 당시 그런 파문당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그런데 수년 후에 또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를 비난하는 쪽에 가담을 해가지고, 뭐 내가 만난 거는 그냥 정치적인 뭐 몇 마디만 뭐 물었다든가. 그러니까 이 라이프니츠라는 인간을 그 천재이긴 한데, 이 버트란드 러셀은 말하는데, 여기 이런 말을 해요. 제일 라이프니츠 시작이, 이 사람이 아주 그 러셀다운데, 라이프니츠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지성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칭찬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는 유망한 피고용인의 특징이 될 만한 덕을 고루 갖춘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절제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재정관리도 깔끔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의 삶에서 두드러진 고상한 철학자의 덕은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역시 천재들은 좀 그렇게 도덕적으로 고매하진 않죠. 아마도 도올도 머리가 좀 나쁘기 때문에 그나마 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나드라는 거란 말이야. 모나드. 근데 이거 나 이해가 안 됐거든. 난 이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걸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이 모나드라는 말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다고. 근데 보통 모나드라고 그러면 말이야. 모나드라고 하면은 보통 이거 그냥 이렇게 우리 철학사에서는 스피리추얼 애톰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어떤 지금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원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정신적인 아톰이라는 것이 이 우주의 근본 서브스트가 될 수가 있는 건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됐거든. 이해가 안 됐거든. 그게 어떻게 정신적 아톰을 아무리 쌓아다 그래도 이 세계가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모나드라는 게 뭐냐? 나는 이 모나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모나드라는 것이 글쎄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동양에서 말하는 기 같은 거가 아닐까.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기서
생긴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기를 갖다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라이프니츠 사상에서 이 기라고, 이 모나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서브스탄스는 불가분자다. 더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가, 이 사람은. 서브스탄스는 불가분자고, 궁극적인 우주의 아주 가장 궁극적인 거는 익스텐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연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거는, 그거는 현상이지 서브스탄스가 아니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톰도 아닌 것이 뭐냐면, 아톰이라는 것은 더 분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더 분할할 수 없는 아톰 안에 더 자를 수 없는 거라는 것 뿐이지, 아톰은 어디까지나 공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더 자르기 힘들다는 거지. 그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것이 아닌 연장을 갖지 않는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그게 모나드다. 그거는 뭐냐? 그게 바로 힘이라는 거지. 이 우주를 있게 만드는 힘. 물리적 공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한다면, 요새 말하는 에너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잖아. 물리적 세계를 연출하는 힘이다. 이게 진정한 서브스턴스다. 우주의 실체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러한 기라는 개념하고도 상통하지 않아요. 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면서도 또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모나드라는 개념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어떠한 그 철학사의 말은 스피리추얼 아톰이라는 말 자체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 뭔가 실체라는 개념을 파고 들다 보니까, 그 실체라는 것은 공간성이 없고 아주 근원적인 단위, 그거는 물리적 단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나드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공간성이 없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모나드 하나가 완벽하게, 이것은 카우사수이하네요. 실체적인 거니까. 완벽하게 자기 원인적인 것이므로, 모나드는 뭐냐면은, 유명한 말이가 창이 없다 그랬거든. 모나드는 창이 없다. 그거 무슨 얘기? 모나드는 창이 없다는 교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기라는 개념하고 또 달라. 에? 창이 없어. 교섭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모나드의. 그러나 창이 없다라는 말을, 사실 이 사람은 교섭이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자족적인 존재다라는 거지. 그건 뭐냐? 모나드 하나가 전 우주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가시, 모나드 하나다. 그 전 우주의 소우주의 무한 집합이 이 세계다. 뭐 이제 황당한 이론으로 가는데,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난 모나돌로지라는 게 뭔지. 철학과를 그렇게 평생을 철학과를 했어도 내가 이 모나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억지로 지금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라이프니츠의 모나돌로지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근본적인 유심론의 전형이 되는 거죠. 왜? 이
이 세계는 이 물리적 시공간의 세계는 이거는 현상이고 허상이라는 거지. 그 배경에 모나드가 있다. 근데 모나드 하나는 전 우주를 표상하고 있다. 근데 표상이라는 게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 자기 내부에서 표상한다. representation 한다고 그러거든요. 표상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나드 하나하나가 전 우주면서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 우주를 다 표상한다. 다 표상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 모나드가 그 모인 세계는 하나하나가 전부가 독립된 개체이므로 서로 간에 교섭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계는 운영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유명한 것이 예정 조화설인 거지. Pre-established harmony라고 하는 이것은 신이 애초에 이 세계를 창조할 때 모든 악기들이 딱 예정된 악보에 의해서 연주를 하듯이 이 세계는 신에 의해서 정확하게 연주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pre-established harmony라고 하는 이 예정 조화설, 모나드 설이 가지고 있는 예정 조화설이 사실은 모든 근세적 낙관론의 이제 모태가 되는 거지. 뭘 얘기해도 신에 의해서 예정 조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니츠의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최선이 구현된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트 파시블 월드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최선의 세계라는 것이 그 유명한 베스트 파시블 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이프니츠의 사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악이라는 것도 그러면 그거 다 예정 좋아한다고 악이라는 거죠. 악이라는 거 이 사람 얘기 악이라는 것은 심포니를 장중하게 다 만들어 갈 때 부분적으로 약간 삑사리도 나야 좋고 이게 불협화음이라는 게 없이 협화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너무 과대망상적으로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만 보는데 전체에서 보면은 그 정도의 전체적인 오케스트라의 이 베스트 파시블 월드를 위한 약간의 악일 뿐이지 악이라는 것이 이 세계의 메인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프니츠의 설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소위 근세 계몽주의의 하나의 전형을 이루는 사상이고 유심론적인 사상이면서도 이게 오묘한 사상이에요. 하여튼 이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애매모호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데가 많으나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고 그리고 이 모나드설과 이제 예정조화설 그리고 동양의 기사상과의 관련성이라든가 그러면서도 이것이 모나드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힘이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그래서 일종의 바이탈리즘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유기체 이 바이탈리즘 원기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할까? 그리고 뭐 또 팬사이키즘이라는 말도 써요. 응? 팬사이키즘. 팬사이키즘이다. 이게 전형적인 유심론이라는 얘기지. 그러나 이 모나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바이탈리티, 그러니까 우주를 하나의 물질의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기, 힘, 활력, 그런 걸로 봤다는 의미에서 이 모나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모나드야말로 서양 사상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특한 사상이다. 하여튼 나는 모나드라는 게 두고두고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사실은 오늘날 생각해보면 모나드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서브스탄스 그 자체를 독특하게 규정하고 들어갔다면 내가 말하는 실체는 어떤 물질적 연장을 가진 것일 수 없다. 그게 원리적인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게 어떠한 아무 생명력이 없는 물리적 단위로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는 vital dynamic activity가 돼야 되고 non-special 비공간적인 force 힘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성을 이해하면은 모나드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스피리추얼 아톰으로 보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책상도 이것이 다 모나드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냥 모든 세계가 그런 어떠한 정신적인 힘이라고 보는 하여튼 독특한 사상이고 이러한 사상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동양 사상의 영향이고 그런 낙관론이라든가 그리고 예정조화설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그 동양 사상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라이프니츠 철학에 대해서 보다 좀 깊게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